시장 한 귀퉁이의 작은 생선 가게. 한쪽 손이 불편한 어머니. 그리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대신 선택한 취업. 한주희에게는 화려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20살부터 월급을 쪼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고 언니, 동생과 함께 돈을 모아 부모님께 작은 집을 마련해드린 것이 그녀의 전부였죠. 이와 달리 남편 정윤석은 오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와 대학 교수의 꿈을 꾸며 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일했습니다. 결혼한 후엔 차근차근 조교수가 되고 부교수까지 올라갔죠. 심지어 시부모님께서는 각자 사업체를 꾸려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집안 형편도 좋았습니다. 한주희와 남편은 회사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빛의 정윤석. 해외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명문대 출신의 그가 왜 평범한 직장인인 주희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지만 주희는 그의 진심 어린 구애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관문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첫 방문날 정육점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시어머니 장미자 여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우리 아들 유학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솔직히 너 좀 양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집안 형편도 직장도 학벌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였죠. 양심 없다는 말에 주희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그런 모욕이라니. 어머님, 제가 윤철 씨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저희 집에선 참 귀한 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 정기태가 탁자를 탕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당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아가씨 말하는 거 보니까 야무지고 똑똑한 게 내 마음에 쏙 드는구만.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시아버지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지지와 윤석의 간곡한 설득으로 결혼은 겨우 성사되었죠. 양가 상견례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주인은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까봐 내내 긴장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중 손이 불편한 것을 감추려 애쓰는 친정어머니를 보며 시어머니가 따뜻한 말을 건넨 것입니다. 남들보다 불편한 몸으로 이만큼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오히려 전 그 손이 더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 순간 주인은 느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도 어쩌면 겉과 속이 다른 분일지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고 언젠가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부모님이 마련해준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날 한주희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꿈만 같았죠. 반지하 월세방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녀에게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집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한주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동태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솜씨로 주희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머, 모양이 어쩜 이렇게 일정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주희가 돌아보니 어느새 다가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눈빛이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 솜씨를 인정하셨고 시누이 정다현은 새언니가 점점 마음에 든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결혼 2년차. 주희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 집에만 계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외출을 계획한 것이죠. 대학로의 허름한 소극장 앞에서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하지만 막이 오르고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가 시작되자 극장 안은 시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배꼽 빠질 뻔했네. 내가 이렇게 웃어본 게 대체 언제지? 공연이 끝난 후 들른 포장마차에서 시어머니는 막걸리 잔을 들며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집안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가난해도 부모 생각하며 성실히 살아온 며느리가 대견하다고 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가족 외식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들고 오던 뚝배기가 미끄러지며 시어머니 쪽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 찰나 주희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이 등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시어머니를 꼭 감싸 안았죠. 너 미쳤니? 다치는 게 무섭지도 않아? 나야 이제 살 만큼 살았다지만 넌 젊은 애가 얼굴에 흉이라도 졌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인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먼저 찾게 되었고 주위가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자 발품을 팔아 좋다는 한약을 지어오기까지 하셨죠. 그 정성이 통했을까요? 주인은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엔 딸까지 얻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첫 손주들이었기에 그 사랑은 각별했죠. 특히 시아버지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무엇보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첫돌을 앞둔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죠.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나날이 이어졌고 회사 일로 해외 지사에 나가 있던 시누이 대신 주희가 시어머니와 함께 병실을 지켰죠. 6개월의 투병 끝에 시아버지는 결국 두 번째 뇌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주희는 처음 본 순간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신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을 치른 후 주희는 시어머니께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날 수 없다며 사양하셨습니다. 대신 주희는 더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댔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또 있겠니라며 고마워하셨죠. 그리고 그해 가을 주희의 인생에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지만 암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수술과 6개월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아픈 며느리 대신 손주들을 돌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4개월째 한 주인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머리카락은 가발로 가렸고 메스꺼움은 약으로 억눌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 억지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죠. 무엇보다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친구 결혼식에 간다며 일찍 나갔고 주인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집 내놓으셨잖아요. 안에 사진 좀 찍으려고 왔어요.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집을 내놓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부동산 사장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이 집 주인이라는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와서 급매물로 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죠. 주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보여준 계약서에는 분명 남편의 서명이 있었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자신이 항암치료로 입원했던 때였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 앞에서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동산이 왔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남편은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여자 생겼어. 작년부터 다니던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났고 지방 미인대회 출신이야. 솔직히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그는 뻔뻔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진작에 말하고 싶었지만 암 환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참았다는 것이었죠. 주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펑펑 울던 그 남편이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10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시부모를 정성껏 모신 세월이. 그에게는 그저 의리에 불과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을 먼저 처분하려 했던 이유도 서슴없이 설명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주희가 집을 못 팔게 막을까봐 몰래 팔아버리려 했다는 것이었죠. 시부모가 사준 집이니 한주희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날로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상간녀의 오피스텔로 간다면서요. 주희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배신감과 분노, 서러움이 뒤엉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주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 아들의 배신을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주인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차갑게 대하시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셨는지, 암 진단 후 함께 울어주시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장 밖 풍경이 눈물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면, 그분이라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 댁에 도착한 주인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따뜻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만 무너지고 말았죠. 거실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몰래 집을 내놓은 일, 암 투병 전부터 이어진 불륜까지. 이야기를 듣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시어머니가 이토록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와 함께 말이죠. 1시간 후 남편이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지방 미인대회 출신답게 눈에 띄는 외모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엔 그저 집안을 파괴한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뺨을 날렸고 아들이 항의하자 더욱 격렬히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자신보다 더 시어머니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하나하나 들추어냈습니다. 그런 아내를 암투병 중에 배신한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뻔뻔하게도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어머니도 새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었죠. 10년 전 아파트 구입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증여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했던 서류인데 이제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차용증을 근거로 집의 실소유권을 주장했고 동시에 교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며느리에게 깨끗이 넘기면 새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것이었죠. 상간녀의 눈이 반짝였고 남편도 갈등하다가 결국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진짜 계획을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거짓말이었고 며느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아들을 속이는 것이었죠. 10년간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면서 시어머니는 아들과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두겠니? 넌 그 집이 양육비고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받아. 10년 동안 고생한 대가야. 며칠 후 남편이 연락해왔습니다. 어머니의 압박과 상간녀의 재촉에 못 이겨 결국 집을 넘기기로 한 것이죠. 대신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고 한 주인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아파트 시세가 충분히 올라 양육비를 대체할 만했으니까요. 이혼이 성사되고 재산이 정리되자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행동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요구하며 찾아온 아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배신감에 치를 떨던 남편이 악담을 퍼부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지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보다 더 자신을 아껴주시는 시어머니. 비록 법적으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한 가족이었죠. 시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셨는지 손주들과 며느리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속은 것을 안 남편은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새 아파트를 얻지 못하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상간녀가 살던 좁은 오피스텔에서 새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넓은 아파트를 꿈꾸던 상간녀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한 주인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낱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법원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한 주인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의 일은 정리됐지만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죠. 남편이 부동산에 데려갔을 때의 CCTV,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자백이 있었으니까요.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아파트까지 받고도 모자라서 더 뜯어내려 한다며 주위를 비난했죠. 하지만 한 주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헌신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보상이었으니까요. 한편 시어머니는 아들과의 절연을 선언한 후 철저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남편이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집 앞에서 기다려도 꿈쩍하지 않았죠. 시누이 정다현도 해외에서 돌아와 오빠의 행태를 듣고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녀 역시 옳게 주위 편에 섰고 오빠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남편이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버림받고 대학에서도 그의 불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상간녀와 살던 오피스텔은 좁고 답답했고 넓은 아파트에 살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상간녀의 요구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성형수술까지. 교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주인은 그동안 항암 치료를 마무리하고 건강을 회복해갔습니다. 암은 다행히 깨끗이 제거되었고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죠. 무엇보다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던 남편이 사라지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한 주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상간녀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거액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느라 상간녀는 전 남편에게 더욱 집착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서린 곳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새 출발을 하고 싶었죠. 다행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라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새로 구했고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비와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이사가는 날 주인은 빈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신혼의 설렘으로 시작해 배신의 아픔으로 끝난 공간.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아이들도 새 집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사를 적극 도왔습니다. 손수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새 집 구경도 오셨죠. 법적으로는 더 이상 고부 사이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희를 우리 애미라고 부르며 아꼈고 손주들과의 시간도 변함없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반면 전 남편이 삼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위자료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고 그 스트레스를 전 남편에게 풀었죠. 명품과 사치품에 대한 욕구는 줄지 않았고 전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닥 없는 독에 물 붓기였죠. 주인은 새 집에서 아이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무엇보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주는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죠.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갈 무렵 주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죠. 지방 미인대회 출신의 그 여자는 더 젊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전 남편을 차버렸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떠나면서도 가진 것을 모두 털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빚을 내어 사준 명품들을 챙기고 통장에 남은 돈까지 빼간 뒤 연락을 끊었죠. 전 남편은 상간녀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그녀는 새 남자와 해외로 떠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에서도 전 남편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암투병하는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 교수들도 그를 멀리했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교수로 낙인 찍혔고 강의 평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정교수 승진은 물론 부교수 자리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전 남편은 빚더미에 앉은 채 오피스텔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때는 넓은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죠. 상간녀와 함께 꿈꾸던 화려한 미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전 남편은 다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웃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다현도 오빠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평소 오빠를 존경했던 그녀였지만 올케와 조카들을 버린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죠. 특히 암투병 중인 올케를 배신한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들이라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 아이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기로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빠의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아팠을 때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한편 주인은 차츰 일상을 회복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동료들도 그녀의 사연을 알고는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암의 재발 징후는 전혀 없었고 체력도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주인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육아와 병간호, 항암 치료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한 결과 6개월 만에 15kg을 감량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날씬해진 모습을 보며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주의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과 함께 찾아오라고 했고 평소에도 자주 만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때로는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주인은 아직은 아이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서 예뻐진 주희의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는 것이었죠. 살도 빠지고 예뻐진 모습에 후회가 밀려온다며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주희는 차갑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세상의 남자가 그 하나뿐이어도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전 남편의 나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대학에서도 재계약을 거부당했죠. 한때 잘 나가던 교수였지만 이제는 시간 강사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버렸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매일 새벽 조깅으로 시작하는 하루, 탄탄해진 몸과 환해진 얼굴은 주변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피로로 가득했던 눈동자는 이제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주위의 변화는 두드러졌습니다. 팀장으로서의 리더십은 물론 창의적인 마케팅 아이디어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특히 암투병 경험을 살려 제안한 헬스케어 마케팅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고 회사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 보너스까지 지급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에 행복해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죠. 처음엔 아빠의 부재로 힘들어했지만 엄마가 밝아지면서 아이들도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보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죠. 주인은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자금을 현명하게 운용했습니다. 일부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넣고 일부는 아이들 교육비로 적립했죠. 또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연금도 준비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긴 만큼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가끔은 여행도 보내드렸죠. 부모님은 딸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친모녀보다 더 가까웠죠. 시어머니는 주희의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주희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명절이면 여전히 시어머니 댁을 찾아 세배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넉넉히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지방의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때 대학 정교수를 꿈꾸던 그가 이제는 입시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도 빚 때문에 빼앗기고 고시원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 학교 앞을 서성이며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볼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주인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전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과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가끔 전 남편이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죠. 대신 주희와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희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러웠죠. 무엇보다 거짓 없는 관계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암도 재발하지 않았고 정기검진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가끔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주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어느 주말 아침 주인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화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죠.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오늘도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며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만난다는 소식에 신이 났죠.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 주인은 문득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당하며 시작했던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 암이라는 시련과 남편이 배신.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는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주인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시어머니와 주위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시누이 다연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예비 신랑을 소개하며 다연이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올케가 롤모델이라고. 주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이들이 할머니와 놀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주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낡은 봉투를 하나 건네며 말씀하셨죠. 그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들 이름으로 만든 적금 통장이었는데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아들은 없지만 딸과 손주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은 손주들이 커서 꿈을 이룰 때 쓰라고, 그때까지는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주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하냐고. 주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그날 밤 주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그날 부동산 직원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전환점이었다고 말이죠. 주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주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녀에게 성공은 대단한 직업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가 떠났기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인생은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요? 때로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